아틀라스 투입에 현대차 노조가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라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 파괴라고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똑같은 상황에서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로봇을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현대차 로봇 도입 갈등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8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후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 로봇을 울산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로봇 한 대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접 작업량이 숙련공 3명분에 해당하고 24시간 무휴로 가동할 수 있어 기존 교대 근무 방식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노조가 즉각 반발했죠. 로봇 도입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아틀라스 가동 중단을 요구했어요. 특히 용접, 도장, 조립 공정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규모가 상당한데 회사 계획대로라면 향후 3년 내 로봇 50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인력 대체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간접 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현대차 그룹 전체 고용 인원이 직접 고용 12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35만 명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35만 명이 모두 하나의 파업 대오로 뭉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와 싸우던 상황에서 갑자기 개미떼가 등장한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로봇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독일 폭스바겐은 어떻게 됐냐면 노조가 먼저 로봇 도입을 제안했어요. 일본 도요타는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벌써 20년 전부터 구축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현대차 경영진도 처음부터 로봇 도입만을 고집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노조와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논의해 왔거든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시간에 있었어요. 중국 BYD의 전기차 생산량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현대차 전체 글로벌 생산량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높은 자동화 라인으로 상당한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시계 속도가 다른 두 바늘이 어긋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갈등의 뿌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3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봇 대 일자리 대립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의 노사 관계가 제로섬 게임 구조에 갇혀 있어요. 회사가 이기면 노조가 지고 노조가 이기면 회사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일을 한번 볼까요? 폭스바겐 노조가 로봇 도입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기존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이요. 둘째, 새로운 직무 창출. 셋째, 생산성 향상, 이익 배분. 회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폭스바겐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 로봇 도입 중단,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이 3가지입니다. 건설적 대안보다는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죠. 중간 단계로 들어가면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현대차가 지난 20년간 구조조정을 3번 단행했어요.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요. 매번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2003년 현대차 정규직 비율이 85%였거든요. 지금은 62%예요. 노조 입장에서는 또 속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란 봉투법까지 등장했으니까 노조로서는 이번엔 제대로 싸워보자는 심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어요.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차를 만들어도 독일이나 일본보다 이익이 적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첫째, 원가를 줄이거나요. 둘째,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현대차는 첫 번째 길로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원가 절감을 위한 일자리 파괴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파이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해외 성공 사례를 보면 명확한 해답이 나와요. 첫 번째가 덴마크 플렉시큐리티 모델입니다. 플렉시큐리티는 뭐냐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말이거든요. 덴마크는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정부가 실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지급하죠. 동시에 무료 직업 재교육도 제공하고요. 덴마크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덴포스를 한번 보세요. 2010년에 로봇 도입으로 생산직 30% 감축이 불가피했을 때 해고 대신에 6개월 유급 재교육을 실시했어요. 기존 조립공들을 로봇 정비사, 품질 관리사, 공정 기술자로 전환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생산성은 40% 향상됐고요. 직원들의 평균 임금도 25%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도요타 방식이에요. 도요타는 자동화가 아닌 자동화라는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로봇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각자 잘하는 일을 분담한다는 개념이죠. 실제로 도요타 다호나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무거운 부품 운반하고 정밀 용접을 담당해요. 그럼 인간은 뭘 하냐고요? 품질 검사랑 미세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 후에 인력은 15% 줄었는데 대신 평균 근속 연수가 늘어나고 산업재해는 80% 감소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또 다른 접근을 보여주죠.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장 전체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직원들을 디지털 워커로 재교육했거든요. 단순 작업자에서 데이터 분석가, 공정 최적화 전문가로 역할을 바꾼 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분한 전환 기간 확보하는 거예요. 둘째,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셋째, 생산성 향상,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에요.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로봇 도입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상황에서 주목할 점이 네덜란드 필립스 사례거든요. 필립스는 2015년에 중국 생산 기지를 네덜란드로 이전하면서 완전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어요. 이 과정에서 노조와 리쇼어링 협약을 맺었는데요. 자동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되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죠. 현재 현대차 그룹도 해외 생산 비중이 60%에 달해요. 만약에 로봇 도입을 통해서 국내 공장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생산분을 일부라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면요.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즉 로봇 도입 없이 현상 유지할 경우를 A 시나리오로 볼게요. 현대차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이 140만 대인데요. 대당 순이익이 150만 원이니까 총 2조 1천억 원의 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인건비가 40%거든요. 그러니까 8,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국 BYD와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 압박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대당 이익이 연 5%씩 줄어든다고 가정해보면 3년 후에는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죠. 자, B 시나리오는 로봇을 도입하되 독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로봇 500대 도입에 5천억 원이 들어요. 대신 생산성이 30% 향상되니까 같은 인력으로 182만 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대규모 감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 부분은 재교육을 통해 품질 관리, 로봇 정비, 공정 개선 업무로 전환하고 일부는 신규 전기차 라인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연 생산량 182만 대에다가 대당 순이익 157만 5천 원, 품질 향상으로 5% 증가한 거죠. 그럼 약 2조 8,700억 원이 나와요. 여기서 로봇 감가상각비 연 1천억 원을 빼면 약 2조 7,700억 원입니다. A 시나리오보다 상당한 증가분이 생겨요. 이 증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적절한 비율로 회사와 직원들이 나눠 가진다면 직원들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C 시나리오는 노란봉투법까지 고려한 상황입니다. 만약 현대차 그룹 전체 35만 명이 파업에 나서면요, 상당한 일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19년 GM 미국 공장 파업이 40일간 지속되면서 GM이 입은 손실이 3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 4조 원이에요. 현대차는 GM보다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으니까 파업의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시나리오는 서서히 죽는 길이고요. C 시나리오는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길이에요. B 시나리오만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B 시나리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3년이라면요. 하루라도 늦어질 때마다 경쟁력은 떨어지고 선택의 폭은 줄어들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을 반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사가 단순히 인건비 절약만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로봇 도입 후 절약된 비용을 모두 주주 배당이나 경영진 보상으로 돌린다면 이건 명백한 일자리 파괴죠. 이럴 때는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야 해요. 그럼 대안이 뭐냐면 이익 배분 협약을 사전에 차결하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익의 최소 30%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조건을 명문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을 때죠. 50대 용접공을 하루아침에 로봇 엔지니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없이 로봇만 들여놓으면 대량 실험만 양산할 뿐입니다. 이때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직업전환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해요. 독일 아우디가 운영하는 것처럼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유급 재교육 프로그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교육을 받아도 일부는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때 이들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덴마크처럼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성급한 자동화를 경계해야 해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소득 대체율과 지급 기간은 덴마크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 도입 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부터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현대차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봐야 할 지표예요. 로봇 투자 대비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분기별로 체크하세요. 일반적으로 로봇 도입 후에는 점진적인 생산성 개선이 나타나야 하는데 만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면 도입 전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직원분들 그리고 가족들은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상황과 참여율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재교육 받고 나서 새로 배치되는 직무의 임금 수준이에요. 기존 대비해서 상당 수준이 유지되어야 정상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님들은 현대차의 동반 성장 관련 지원 규모를 주시하셔야 해요. 실제 집행률과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원 제도는 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쓴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 정책 담당자분들은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예산을 체크해야 합니다. 로봇화 속도를 고려하면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산이 부족하면 민관 공동 펀드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율입니다. 로봇 도입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하지만 1년 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계속 감소만 한다면 이건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노조원분들이 봐야 할 핵심 지표는 단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올랐다면 임금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야 하거든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이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해 보세요. 로봇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시간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동화 라인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20세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로봇만 들여놓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독일처럼 치밀한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함께 잘 사는 것이에요. 회사만 잘 되거나 노조만 잘 돼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모두가 무너지거나 협력을 통해 모두가 발전하거나. 독일과 덴마크가 보여준 길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늦어질 때마다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현대차와 노조,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진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로봇 시대도 충분히 희망적일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